김현정의 뉴스 쇼. 북미 회담이 6월 12일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좀 아찔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무산 가능성을 던진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는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백악관 내부 강경론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즉, 나 북한에 대해서 주도권 가지고 갈 거다, 걱정 마라.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을 하고 싶다는 강한 트럼프의 열망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역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재자, 제3자, 방관자, 중매자가 아닙니다. 중재자를 넘어서 또 당사자를 넘어서 길잡이가 돼야 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요 밤사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다각도의 심층 분석 담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미국부터 봐야죠.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한 겁니다. 네네. 예,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 들어가기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왔네요. 네. 예. 그 내용들도 일단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은 일단 일괄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죠.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로 약속이 난 듯이 감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또 빨간색과 남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회견장에 나타났고요. 예.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진행했던 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능력 있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서 행운이다, 이렇게 서로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이 태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엇갈려서요, 두 정상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네. 온도 차이를 보였다.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거예요? 네, 먼저 오늘 한미 정상의 이 단독 회담에 앞서서 이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은 원래 보통 한 2, 3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길게 했어요. 예, 각자 한 3분 정도씩 하고 기자 질문 한 몇 개 받고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한 40분 정도 넘게 기자들하고 문답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문답에서 가장 온도차가 나타났던 부분은 오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냐 하는 여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거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여러 조건들을 얘기 중이라서 조건이 안 맞으면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10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밀리에 2차 회담을 한 뒤에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많이 놀랐겠는데요.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직접 한 거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술렁였겠어요. 네, 특히
특히 이제 외신들이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회담 개최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 역사가 발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방어에 나섰는데요. 예. 하지만 이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 아니라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이 회담을 밀어붙였다가 협상이 실패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적 낭패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담 연기론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이런 논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회담 결과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지금 두루두루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미국의 평가, 한국의 평가 다 나오고 있는데 종합하면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에서 내놓은 공식 발언부터 일단 봐야겠는데요. 그러죠. 그 단독 회담 직전에 이 모두 발언 또 기자 문답에서는 서로 온도차가 있었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또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그렇죠. 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양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입장은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고요. 네, 백악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앞서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조금 엇갈렸지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하자 하는 데는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를 이번 회담에서도 재차 확인했고요. 또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북한도 한국처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도 일괄 타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핵화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조금 늦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남북미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그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 이 남북미가 공동으로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미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서로 이게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실로 나타날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짧게 장규석 기자 리포트를 들었지만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은요 주목할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요. 이게 이제 1박 4일이라고 하는 강행군이었는데요. 사실 이 1박 4일이라는 일정이 참 힘든 일정입니다. 그 대통령부터 수행 기자단들까지 다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미국에 왔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귀국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공조하자 이런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차질 없는 추진, 더 나아가서 북한이 불안감 없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체제 보장을 해주자. 이런 부분에 한미가 서로 합의하는 게 이번 회담의 기본 목표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 현지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의론이 얼마나 또 줄어들지 또 북한이 회담 전에 이렇게 힘겨루기 차원에서 추가로 비난 성명 등을 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워싱턴의 CBS 장규석 특파원 먼저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네. 아까 제가 잠깐 먼저 전해드리려다가 미뤄둔 소식이 있어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우리 기자들 결국은 못 간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 행사가 오늘부터 모레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죠. 이를 위해서 그 취재하기 위한 4개국, 4개국 외신 기자단 20여 명이 현재 원산에 도착해서 머물고 있거든요. 실은 어제 저녁에 풍계리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날씨 때문에 아직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해요. 관심은 북한이 명단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는 우리 측 기자들의 참관 여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핵실험장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 정도 시간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하루 내지 이틀. 네네. 그래서 막판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북한이 우리 기자들의 방북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남북 직항로를 통해서 원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부분은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첫 재판에 나서는 MB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하고요.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는 모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 등인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모두 진술을 통해서 10분가량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내용에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의 촬영을 허가할지도 결정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네. 하필 꼭 1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때도 그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죠. 공개됐죠. 오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네.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9주기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하나만 좀 더 보고 싶어요. 드루킹 파일 논란. 네네. 드루킹 김동연 씨의 댓글 조작에 의해서 드루킹 파일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드루킹 김 씨가 어제 검찰의 면담 조사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나랑 면담한 그 내용 녹음된 거 그거 공개해라.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검찰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김 씨가 수사 협조를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검찰이 그러면서 조사 파일 그 조사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드루킹은 그러자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실제 녹취 파일이 공개될지가 관심인데요. 다만 면담 시간을 두고는 김 씨는 90분이다. 검찰은 46분이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오늘 참 이것저것 큰 뉴스가 많네요. 여기까지 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북미 수교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제를 무장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북한의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6월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원하는 조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회담하지 않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말부터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수용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입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란 말이 직접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희망도 보이는 참 냉온 양면이 다 보이는 회담이었다. 제 느낌은 그런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북한과 미국 정세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이시죠.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잠깐 헷갈렸어요.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평화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워낙 이름들을 자꾸 바꾸셔가지고 저도 헷갈리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불러주시는 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줄여서는 평화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제대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우선 전체적인 총평 주시죠. 저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건이 충족 안 되면은 회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CVID를 강조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고 회담은 100% 열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00% 열린다. 근데 저는 처음 놀랐던 게 원래 모두 발언 한 2, 3분 하는 거잖아요. 기자들 질의응답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분을 했고 저는 무슨 기자회견인 줄 착각할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을 계속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북미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거 그럼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길고 이례적인 모두 발언.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하면은 정상회담 후에 예. 기자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고 회견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회담하기 전에 언론 기자들을 먼저 만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게도 미국 강경파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는 걸로 보인다. 나 끌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경고의 의미로도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짧은 시간 안에 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예. 말씀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단계적 동시적 이러한 것이 절충됐기 때문에 저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난 뒤에 태도가 변했다. 나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특히 그 만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저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도박사다. 예. 포커 페이스 플레이어다 하고 상당한 타국 정상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평을 하셨는데 저는 중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때까지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2차 북중 정상회담 후에 경제 제재를 사실상 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압박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역시 경고군요.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사는 예.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죠. 예. 그리고 손익 개념이 분명해서 예.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차별하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 무산될 수도 있다. 무산되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던진 부분이라든지 시진핑 주석 조심하라라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경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 섞인 말들이었다면 저는 이 말이 또 중요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수용하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한 부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제 안전 보장이란 말이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이크 타고 처음 나온 거죠. 나온 게 처음이죠. 예.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는 나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체제 보장 얘기는 안 나오고 경제 지원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좀 자존심도 체면도 구긴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큰 소득은 북한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체제 보장을 하겠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라도 북미 간에 어디에선가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바로 2라운드. 2회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다. 요것도 잘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괄 타결만이 해법이다. 그거 외엔 방법 없다. 하던 거에서 바람직하다. 이것도 살짝 뉘앙스가 좀 양보하는 뉘앙스 아니에요? 많이 물러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람직하다라고 물러서면서 거기에다가 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많은 그 음미를 할 것이고 대답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북 간에도 오늘부터 새로운 물밑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북미 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오늘 새벽 회담을 결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싱가포르 남북 정상회담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통전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또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라인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좀 얻으셨어요? 아니 예상하는 거죠. 워낙 정보가 뭐 많은 분이라서. 아니 그런 것은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뭔가 들으신 건 있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소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체제 보장, 일괄 타결도 바람직하지만은 뭐 여건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북한은 만족할 겁니다. 만족할 것.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의 뭐 해석도 중요합니다만 북한의 반응, 북한의 해석도 중요한데 이 정도의 한미 회담이면 북한도 지금 받아들일 만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번 기자들 발표 내용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띄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어프로치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대단히 만족하고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어서 알겠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물밑 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100% 된다. 근데 그냥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강경파이고 대미 강경파인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특히 서훈 국정원장과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올려가지고 잘못될 것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일을 또 자기 정상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나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의 대화는 대개 차관도급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번 최초로 정상들이 하기 때문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자는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가? 2부에서 짚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장만고님, 어제 새벽, 오늘이겠군요. 오늘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결과가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뭐 이런 문자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 분석을 지금 종합해보자면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괜찮았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파란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요, 우리 기자단은 결국 북한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이나 내일 핵실험장 폐쇄가 벌어질 텐데
결국 우리 기자는 못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막판에라도 좀 허가를 해주는 걸까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첫 순서로 이 문제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MB의 첫 재판도 오늘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MB가 직접 모두 발언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속에 숨은 행간, 오늘 김성환의 행간에서 짚어보죠.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알려졌습니다. 그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눈 깊은 곳에서 3-4cm의 나무 조각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가해자 8명은 모두 다 조폭이었다는 사실도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피해자 측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의 얘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장염에 걸린 학생을 현장 학습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그냥 휴게소에 내려주고 떠난 선생님. 이 선생님에게 내려진 처벌,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생님의 태도.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요. 당장 할 것 같진 않고 하루 이틀 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아직까지는 우리 취재진 단 한 명도 풍계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이 핵실험장 폐쇄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을 해보죠. 양무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들어와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기자들 아무도 풍계리에 가지 못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남북 실무자 간의 합의사항도 아니고 예.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그것도 정상 합의가 한 달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 이행하지 못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첫 단추 같은 건데 그게 끼워지지 않았다는 데서 우려스럽다. 그렇습니다. 근데 핵실험장 폐쇄 계획 자체를 연기하거나 무산한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 기자만 콕 찍어서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아주 특이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도 한미 군사 훈련 또 그리고 이 태영호 건의 발언 이런 부분 대해서 좀 그 화가 단단히 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도 북한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밝힌 것도 아주 이 일기 상황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 23일부터 25일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씨 봐서. 지금은 이제 북한도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오늘부터 진행한 것보다 내일부터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또 통일부도 밝혔잖아요. 비록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도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네. 그런 측면이니까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약간의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는가 보는데 가능성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내면 먼저 가능하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빈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과 약수사항이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을 봐서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최선의 노력 또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기자들 거는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걸어보기로 하고 핵실험장 폐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장밋빛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또 의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야 문제될 게 전혀 없으니까요. 오늘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시각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전문가들이 회의론으로 꼽는 첫 번째.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지가 않다. 6번 실제 폭발 시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되기 때문에
원래 폐쇄해도 되는 걸 그냥 폐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소련은 그 카자흐스탄에서 수백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에 속하는 미국은 아직도 핵실험을 가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그 유엔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그 CTBTO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가입은 했지만도 비준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물론 그 이 구소련이나 미국이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을 몰라서 3중의 벽을 만들고 수백 번의 핵실험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핵실험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실험도 있지만 정치적 실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붕괴의 핵실험 폐기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핵실험을 하는 것인데 6번 했다고 해서 그래 문 닫자 우리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 그래요. 그럼 회의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사능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폐쇄하려면 폭파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폭파 정도를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는 좀 의도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그 지하경도에 콘크리트를 퍼부으면 차후에 그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다시 핵실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서 그 지하경도의 폭파 해체가 완전한 폐기에 더 가깝다는 저는 목소리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물질이 새어나온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그 지하경도에 그 달팽이 관 모양을 해가지고 2중 3중의 벽을 만들어 놨고요. 아마 이번 폭파 시에도 지하경도 입구에서 지하 그 한 100m까지는 콘크리트를 막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부르지 않고 취재진들만 이번에 초청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오면은 혹시 뭐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제대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들킬까 봐, 들통이 날까 봐 부르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그 전문가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그 시로 채취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핵실험이 그 플루토늄 탄인지 우라늄 탄인지 확인하고 또 핵분열 원자탄인지 핵융합에 의한 수소탄을 실험했는지 실제로 확인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풍계리 핵실험장 내의 그 연구동이 있거든요. 또 관측동에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이 뭐 증거 인멸 운운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취재진들만 들어가지만 결국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이제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좀 뭔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쓸모 있는 것을 나름대로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폭파 해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이 있고, 차후에 이런 그 이 사찰 검증, 이것은 차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들은 초청하지 않고 기자들 중심으로 해체 폭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북미 회담 하기 전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점으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핵은 그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변 핵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 핵은 그 핵능력 고도와 관계되는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과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과거 핵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자 폐기는 미래 핵 해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의 출발에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바로 그렇게 그거죠. 분석합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기자들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한 부분,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속이 상한 건데, 요거는 강한 경고 메시지, 태영호 공사 그 발언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 그리고 아직은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하루 정도 요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양 교수님, 나오신 김에 물론 앞에서 제가 박지원 의원하고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모두 발언에서 30분씩이나 할애해가면서 북미 회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한 걸까요? 한편으로는 지난 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정상회담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김계관 부상이 그 얘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맞대응으로서 대북 협상 취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해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강경론자들. 이러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가지고 일종 국내용이겠죠. 이런 목소리를 모두 담고 있다. 저는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평화선언, 다시 말해서 비핵화와 평화 이 북한의 체제 보장 막기안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 맹시 기록 여기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재선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판을 깰 수는 없을 거다.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지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미정상회담 밤사이에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큰 이슈여서 좀 앞에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다루느라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기자단이 결국은 풍계리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뭐 반반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제가 예측하면 항상 틀려가지고요. 아유, 왜 지난번에 맞은 적도 있는데 왜 자신 없게 그러세요? 아유, 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측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꼭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북한 문제.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인 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긍정적인 쪽에 손을 들어서 내일 한번 보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되는지. 네.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오케이 하면 바로 직항로 이용해가지고 비행기 띄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결국 남한도 들어와라 이런 시그널로 보이긴 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미 관계든 아니면 남북 관계든 한번 판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판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시간이 거고 좀 걸린다. 메신저가 한 번쯤은 왔다 갔다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에 남쪽에서도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북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신저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지 풀릴 것 같다. 풀릴 것 같다. 그냥 바로 열어주기에는 북한 쪽에서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와서 뭐 판문점 선언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 뭐 이행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만 명분이란 건 또 만들면 있습니다. 항상 비판할 때도 보면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비판하는 걸 보면 저는 될 것도 같거든요. 보죠.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보시죠. 네. 보죠. 내일 모레까지 한번 보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평화가 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서울에서는 구속 62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날 첫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세 가지 주목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은 날인데 이젠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오늘 MB의 첫 재판. 그러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 끈질겨요. 맞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의 악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날이 세월호 인양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고요. 구속 날이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던 날이었고 구속기한 만료일이 하필 또 4월 16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구조 지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어떤 원성 같은 게 쏟아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서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비판들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하필이면 또 첫 재판 날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이라고 딱 말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도 참 질긴 악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공교롭게 이걸 누가 정해서 정한 게 아니고 재판부가 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날짜도 이렇게 맞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 62일 만에 첫 재판 받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우리 재판에서 좀 주목할 부분을 하나, 둘, 세 개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주목할 부분 어디입니까? 조용하다 못해 너무 쓸쓸하다입니다. 쓸쓸해요? 어디가요? 재판 모습이 그래요. 꼭 1년 전이었죠. 2017년 5월 23일.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묘하게 좀 인연이 있어요. 딱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때도 5월 23일 똑같은 날짜였어요. 똑같은 날짜였어요.
그때 한번 풍경 생각해 보세요.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하려고 하는 지지자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뭐 경쟁적으로 방청 보겠다고 하고 경쟁률이 7.7대 1이나 되고 맞아요. 언론사들도 취재 경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뭐 밤새 그는 기자도 있고 이랬다 그래요. 막 그 구치소에서 재판정 법원까지 나가는 그 동안에 취재 촬영이 따라 붙고 생중계하고 경호는 어떻게 하느냐 박 전 대통령 올림머리는 할 거냐 말 거냐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는지 마는지 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관심 없다고 하는 국민 정말 많을 거고요. 방청권 경쟁률도 미달이었잖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안이 워낙 더 크긴 합니다. 크고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 많았고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 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재판인데 참 쓸쓸하다. 관심 받기다. 이런 건 있어요. 이 전 대통령 입장은 어떨까? 지지자 한 명 나타나지 않을 때 심정은 어떨까?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죠? 두 번째 포인트는 옆자리가 너무너무 허전하다입니다. 누구의 옆자리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옆자리가요. 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모습, 재판 TV로 녹화 중계됐잖아요. 그때 어떤 게 최대 관심사였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뭐 서로 쳐다볼 것인가, 눈빛 맞아요. 교환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40년 지기 최순실하고 눈빛을 마주칠까, 고개는 돌릴까, 안 돌릴까. 그러면 돌리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공범이 사실은 비선실세 문제하고는 또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V 녹화 중계가 과연 될까 안 될까요? 오늘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오전 중에 지금 형사합의 27부거든요. 정계선 재판장이 과연 녹화 중계를 허용할까 안 할까? 이게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결정 안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하는 거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 조금 좀 안정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굴 표정은 어떨까? 건강 상태는 어떨까? 또 사복을 입을까 안 입을까? 박 전 대통령 때는 전투복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푸른색, 청색 계열의 옷을 또 입고 나타나고 구치소에서 핀 사가지고 올림머리 직접 하고 나타났잖아요. 뭐 그런 표정들이 이번에 재판장 들어서면서 어떤 표정으로 나올까. 근데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주목할 부분 포인트는 어딘가요? 송글씨 메모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그동안에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메모지 다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구속되고 난 다음에도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썼던 국민들한테 이른바 성명 같은 것도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에 재판 받을 때 10분 동안 모두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이 모두 진술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구치소에서 손수 송글씨를 써서 메모를 해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만약 오늘 모두 발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것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한테 들었는데요. 정치보복 얘기 들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보복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거부 사태를 선언하지 않을까? 이런 거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측근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 재판도 2번 받겠다. 대신에 그동안의 증거 모두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재판에 신속하게 임하겠다는 뜻은 밝혔는데 그렇지만 송글씨의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개연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사이에 좀 묻혀 있지만 이것도 역시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켜봐야 하는 재판 뉴스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지난달 30일 광주에서요. 한 남성이 8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잔혹한 동영상이어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8명은 모두 폭력 조직에 가입이 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폭이었다는 거고요.
또 수술 중에 피해자의 눈 깊은 곳에서 3-4cm의 나무 조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눈을 고의적으로 찔렀다, 나뭇가지로.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피해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 그거 아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달라. 자,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김경은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 발생 한 20여일 지났고 제가 초기에 듣기로는 실명 위기다 여기까지는 들었거든요. 예. 지금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현재 그 피해자가 아직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심하게 찔려서 한쪽 눈은 사실상 실명 상태이며 나머지 눈도 시야가 흐리답니다. 한쪽 눈은 아예 실명 상태예요? 위기가 아니고? 병원에서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상 실명 상태로 병원은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대소변까지 보기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 손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까?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계속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만 맞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서 3-4cm의 나무 조각이 나왔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피해자가 2018년 5월 17일 날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며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주위에 뼈가 무너져서 이 뼈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상처 깊은 곳까지 개보가해서 보다가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이 2.5cm 이상의 크기의 나뭇가지들이 남아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뭐 당연히 눈에 있는 거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발견되지 않은 깊숙한 곳 수술하다 보니까 2.5cm 이상의 나무 조각 여러 개가 나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청에 추가 증거와 진단서를 사진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런 나무 조각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싸우다가 이게 튕겨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찔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눈에서 이렇게 기다란 나무 조각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가해자가 나뭇가지 손에 들고 큰 힘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고 이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 눈 안쪽에 남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이 나뭇가지 이용해서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찔렀고 결국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또 하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가해자 8명이 모두 폭력 조직에 가입해 있었다. 한마디로 조폭이다. 이거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21일 광산경찰서에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사실은 폭행 장면을 보자마자 국민들이 그랬어요. 네티즌들도 그러고. 이건 조폭이다. 조폭 정도 아니면 저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폭행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경찰이 조직폭력과의 연계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단체 계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 계보에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단체가 아닌 것으로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한 결과 이 가해자 8명이 광주의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단에 가입했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조폭원이라고 하면 처벌 수위도 좀 높아집니까? 영향 미칩니까? 그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구성 활동 혐의에 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활동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중처벌이 되는군요. 그래서 조폭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자,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동상해 혐의라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집단 폭행으로 다친 거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살인미수를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그 살인죄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입장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사망을 원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살인을 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당시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죽어 하면서
손가락과 위험한 물건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예. 기절에 이를 정도로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살인 미수로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경찰에서는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법리 해석을 좁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조폭이라는 사실도 너무 늦게 지금 발표를 했고 또 계속 살인 미수를 주장하는데 집단 폭행으로만 가는 것도 그렇고 좀 봐주기 수사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부실 수사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예언을 여러 번 했고 예. 이럼에도 너는 죽는 날이다 하면서 손가락과 위험한 물건이 나뭇가지로 양쪽을 찔렀고 예. 이랬다면 이런 부분은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나 피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인미수 혐의를 아주 좁은 관점에서 적용했던 부분이랑 그리고 공동상해만을 성취한 부분을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참 그 피해자 남성분이 하여튼 걱정이 크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제 만으로는 31살입니다. 31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명 상태니까 뭐 당연히 회사도 못 가고 뭐 걸어 다닐지 못할 정도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 다 뭐라고 하세요? 어떤 상태세요? 일단은 이제 피해자는 이 당시에 지옥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 번 더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번 달 원룸의 월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병원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수술비.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눈이 실망됐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명된 동생이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인데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게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너무도 끔찍한 맞습니다. 폭행, 묻지마 폭행처럼 잔혹하게 이루어진 그 수법 때문에 모두들 공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에요. 김경은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예,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그리고 우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우리 기자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측들이 막 엇갈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휴게소에 초등생을 놓고 간 교사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또 준비를 안 해오셔도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네네. 다른 때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오신 머리 덜 말려서 머리 촉촉하게 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뭐 졸업하신 지는 꽤 되셨죠, 학교? 그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니, 어느 학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인지 뭐 대학교인지. 중고등학교 졸업한 뭐 대학교도 오래됐으니까 뭐 초중고는 뭐 오죽하겠어요. 소풍을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참 소풍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무슨 릉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무슨 릉 이런 데를 많이 가요. 무덤을 이상하게 왜 자꾸 무덤을 소풍할 때 무덤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덤 많이 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지금은 에버랜드지만 그때 옛날에 뭐였죠? 혹시 자연농원 때 가셨어요? 자연농원 민속촌 뭐 이런 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셨군요. 네. 노 변호사님은 주로 소풍의 기억하면? 저는 학교 소풍도 재밌었는데 사실 식구들하고 옛날에 갔던 소풍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홍릉 아주 어렸을 때 홍릉이랑 남산에 갔던 보통 릉이에요. 보통 릉이야. 무덤으로 지금. 무덤을 많이 가요. 왜 무덤을 많이 가지? 저도 릉을 많이 갔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덤을 많이 가지? 무덤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잔디가 있는 데가 그렇죠.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애들을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무덤 같은 데는 위험한 물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자, 이렇게. 현장학습, 소풍 갈 때 멀리 갈 때는 버스 대절해서 가고요. 가까이 갈 때는 거기서 모여라 이러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바로 이 현장학습, 소풍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선 제목을 주제를 좀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던 길에 부모의 요청으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두고 간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과한 처벌이냐? 아니다. 적절한 처벌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주제를 워낙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세부사항 디테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듣다 보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판결문을 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많이 고민을 해오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개요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2017년 5월 10일 날 그 아침에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 서 있던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천안으로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6학년.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6학년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뭐 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떠난 그런 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아주 대략의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만 의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백 변호사님이 좀 추가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이가 그랬는데 차를 안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다. 못 세운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 갓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지났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염이란 거는 판결문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장염이란 건. 그러니까 장염에 걸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 참는 게. 그리고 또 특히 초등학교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학부모랑 통화를 해서 이제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간 거죠.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해서 어머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라고 해서 선생님은 내려주고 떠난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요. 또 이게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뭐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너무 판결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학부모가 좀 극성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처음에 있었어요. 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판결이 맞다. 물론 이제 2심에서 또 다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동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방치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아동 학대 찬성, 뭐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사실 선생님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교사 직위 박탈. 네, 직위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이분 교사인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이 정도 처벌 10년 동안 교사 직위 해제 게다가 800만 원 벌금형이 과하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과하다. 과잉 처벌 100변 뭐 반대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화제가 큰 사건인고 하니 문자가요. 제가 2부 예고할 때부터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두 분이 변론하지 않으셨는데도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일단 백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 있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였어요.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습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아이를. 네,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뒤에서 신문지 깔고 그러면은 용변 보게 한 겁니까? 용변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밀폐된 그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도로고요.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로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는 이제 거의 뭐 너무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위에 놀리는 건 선생님이 놀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일단 거기. 근데 네.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다. 갓길에서 못 세우니까. 근데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 네, 그냥 내려놓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도 뭔가 누군가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한테 인계를 하고 예. 엄마가 어차피 그 휴게소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아이가 체험학습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일단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거다. 내려놓는 것도 그냥 이제 길바닥에 툭 내려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커피숍에 내려놓고 한 거예요. 그 부분. 잠깐 노 변호사님. 네. 커피숍까지 선생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한 제가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앞에 얘기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휴게소도 없고 갓길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은 요즘은 졸음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기 중간 정도의 졸음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몇 킬로미터만 좀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용변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스에서 용변 보게 했다. 이건 사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예. 이 아이가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되면 6학년입니다. 예. 여학생, 남학생 한창 이제 성에 민감하고 다 사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학년이에요. 예. 6학년 여학생, 남학생들이 물론 다 가리게 하고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좁은 버스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를 용변을 보게 했어요. 일단 거기부터 잘못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그 여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 아이가 똥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 이상하게 보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갈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일단 버스에서? 예.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현장 그 휴게소에서 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그대로 태우고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휴게소 한번 거치고 두 번째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 어떤 휴게소 선산휴게소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버스에서 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통화가 된 거군요. 전화를 했더니 사실은 그리고 아이가 나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네, 다음 휴게소가 아니고 그 휴게소입니다. 네, 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래도 가라고 막 강요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휴게소 내려놓고 시작 가버린 거야. 보조교사가 아이를 내려서 어디 좀 기다려라고 뭐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CCTV를 이제 본 판결문을 보니까 아이를 내려서 커피숍까지 데려다주고 간 게 아니라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하고 대신 선생님은 전화로 체크를 했어요. 예,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이 보고 내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좀 망설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애한테 좀 약간 막말 내지는 화를 낸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 변호사님. 아까 그 얘기하셨죠. 여기서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해 볼 거야. 가야 된다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강요라기보다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긴 했으나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빠지면 다음에 아이들이 더 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서 다시 어울려서 있어야 앞으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를 여기서 이제 판결문에서 강요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저는 이 강요라는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내리고 이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마치 막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버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머뭇거리면 못 가요. 그러면 막말이 아니라 야
너가 내리든지 아니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말인가요? 근데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네. 선생님이 아이를 휴게소에서 커피숍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요. 커피숍 가 이런 다음에 그냥 울고 있는 애를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면 뭐 그냥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좀 달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너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저희 커피숍 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가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해온 건데 앞으로 선생님을 10년을 못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100%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커피숍에 아이를 놓고 안전하게 있는 걸 보고 와서 갔다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곳에 대구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교사를 한 분을 내려보내든지 자기가 내려와서 조금 기다리든지 뭐 차가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백성무 변호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6학년 정도 혼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장염 상태. 장염이 아니라 용변을 차에서 자기가 눕게 한 다음에 여자한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용변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 용변을.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버스에서 뒤에서 일 보고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신문지로 감싸서 처리해라. 스스로 처리하게 한 거예요. 대변을.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속옷이 젖고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변호사님?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한테 그냥 너 여기서 내려라 기다려라 이러고서 내려보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아이가 이제 대변을 보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가 장염을 앓고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거는 애시당초 학부모가 아이를 현장 체험학습에 보내는 게 아니죠. 일단. 지금 밖에서 사인이 오는데 장염인지 그냥 배 아픈 건지 몰라요. 용변이 지금. 급한 건지는 좀 정확하진 않대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달리는 차 안에서 아까 지금 뭐 졸음 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몇 킬로 가면 졸음 쉼터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이가 굉장히 급박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갓길을 없고 지금 현시점에 갓길 없고 휴게소는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스스로 뒤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나요? 6학년인데. 네, 그거를 다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거는 좀 달라요. 보세요. 이게 뭔가 굉장히 학대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졸음쉼터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운전기사분은 거기 맨날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보면 되죠. 얼마 있으면 졸음쉼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거 있고 항상 갓길이 지금은 없더라도 조금 지나면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차에는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피고인과 함께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교사 백모모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보조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하차하여 휴게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소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보호를 의뢰해서 안전하게 대기할수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조교사가 있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아까 조금 전에 자꾸 지금 좀 가면 갓길이 나온다. 졸음 쉼터가 나온다. 아이가 바깥에서 용변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지금 급박하다고 하는 아주 지금 급박해서 지금 막 용변이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바지에다가 실내를 얘기를 두 단계로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이 100% 잘한 게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조교사가 있었으니까 보조교사를 내리게 해서 안전하게 학부모한테 인계까지 했으면 알겠습니다. 최선이죠. 하지만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참 치열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고 문자도 치열한데 사실은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돼요. 더 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듣고 일단 여러분의 문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나고 68대 32, 32%대 68%로 선생님에게 이 정도 처벌은 좀 과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언뜻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베테랑 교사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한 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예.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생각해볼 문제, 학부모들도 생각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두 던지면서 재판정 마무리해야겠네요.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대구 휴게소 사건은 정말 관심이 뜨겁네요. 선생님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비는 비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만 황사가 문제입니다. 오늘 지독한 황사가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몰려온다고 하네요. 단단히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